리오는 못생기고 역겨운 쓸모없는 아이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신의 신성한 보호를 깨우고 비밀의 영혼을 타오르는 오라 속에 환생시켜 악마 군주를 존재에서 지워버렸다. 그는 혼자서 악마 뒤주 군대를 1000년 전으로 돌려보낸 수호자, 전설의 화신이었다. 그러나 신성한 창으로 온 군대를 분쇄한 후 악마 군주는 그 원숭이가 재미있다고 생각했고 쉬텐을 배신하여 영원히 6개의 혼란과 불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불교 자체가 해체되면서 시엔텐은 연기를 우주 곳곳에 72조각으로 흩어뜨렸다. 그러나 캐타클리즘은 계속해서 인간 세계를 파괴했다. 그래서 진이 집이 무너질 것 같다고 보자 그는 동생에게 값없는 터킹 마우스를 닫으라고 말하고 지붕이 무너지기 전에 무능한 짐을 들기 시작하여 그들의 비참한 삶을 끝냈다.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간신히 피하고 악마와 맞섰다가 에즈모디어스가 아래쪽 바닥을 파괴하고 알리를 기둥에 부딪혀 그의 몸 위에 무너뜨렸다. 그러나 진은 아버지를 돕겠다고 맹세했지만 악마가 그들을 죽이려고 뛰어들 때 알리는 그의 값없는 짐들을 보호하고 에즈모디어스를 경악시키며 멍청한 바보들을 가장 높은 기둥 꼭대기에 던져서 야수의 공격을 차단하고 지팡이 속의 체인을 풀었다. 그리고 악마를 제압하여 데려가다가 머리를 필요로 하여 3위 지형을 얻었다. 그는 악마를 질식시키려고 시도했지만 에즈모디어스는 그의 무기를 파괴했다. 그러나 알리는 그들이 악마를 포위하도록 쏘아내고 천상의 사슬을 활성화하여 주변 기둥들이 주먹으로 변형되어 아스모데우스를 분쇄하게 했다. 그의 뇌가 멍든 아들은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알리는 진에게 자라난 지역에 들어갈 때까지 달리라고 말했다. 신비로운 동굴을 2시간 동안 탐험한 후 그들은 신들의 고대 유물에 도착했고 알리는 2개의 검을 가리고 있는 덩굴을 풀기 위해 몇 가지 수신호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가 진에게 그중 하나를 들어올리라고 명령하자 황금빛 오라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고 전쟁의 신의 유적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는 이것이 리오 안에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울 것이며 언젠가 세상을 구하는 운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이 동굴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자 비밀의 부적이 활성화되는 동안 도망치기 시작했고 화산의 중심과 연결된 다리에 도착했다. 하지만 알리는 천장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스모데우스는 땅에 얼굴을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그의 마법을 사용하여 짐승을 방해했고 그의 다리를 잠궈서 그 소나귀에서 탈출한 다음 하늘에 그들에게 힘을 주기를 간청했다. 악마 주위에서 문양들이 짐승을 가두는 오라를 방출하기 시작했고 그를 용암 속으로 던져 넣었다. 먼지 속에서 진은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지만 한 손이 그의 가슴을 찔렀고 한 매력적인 여성이 그녀가 이날을 위해 1000년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리의 삶이 끝나가던 중 그는 제인에게 자신의 쓸모없는 동생을 보호하라고 말하며 별들 사이를 넘나들게 하기 위해 금지된 텔레포테이션 주문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악마 공주가 제인을 거의 죽이려던 순간 그들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고 안리는 자손들이 반인간의 세계에서 살아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고 리오의 14번째 생일에 제는 악마 사냥꾼 졸업 의식을 시작하며 그의 만화를 방출하여 리오를 신의 힘으로 둘러싸고 그의 봉인이 열릴 때까지 만화를 흡수했다. 신들이 그를 받아들인 후 제는 아버지가 남긴 유물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간달프가 도움을 청하며 소녀를 고양이 악마들로부터 구해달라고 두 소년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축한 전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는 그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덤블도어에게 그는 그의 딸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떨어져서 금색 방울이 나왔을 때 그는 그것이 악마 숙녀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 남자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밝히라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안개 속에서 모두가 사라진 폐허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젠이 돌아보자 그의 형제가 아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새였기 때문에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뜨거운 고양이 소녀가 그의 목을 거의 베어버리려 했고 그의 공격이 맞닿기 전까지 안개 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를 무력하다고 비웃자 쟤는 회전하기 시작했고 그 토네이도는 주변의 안개를 해체했다. 그래서 여우소녀는 그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걸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쟤는 그녀의 몸이 역겨웠다. 하지만 그가 등을 돌린 순간 그녀는 그의 친절을 기억할 것이라 약속하고 그의 생명을 끝내기 위해 뛰어들었다. 그 순간 그는 역방향 나이프를 활성화하여 그녀를 베어내렸다. 그러나 그녀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의 형제가 그의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라이오는 고양이 요마의 공격을 겨우 막았고 쟤는 이것이 그의 형제의 마지막 시험일 것이라고 결정했다. 요마가 라이오에게 공기를 베는 기술을 쏘아 보내자 그는 이를 겨우 피하며 거리를 좁혔다. 그러나 정령이 위에서 물질화하자 라이오는 그를 밀쳐내고 지팡이로 그의 팔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악마는 그의 눈이 인식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사라졌고 그의 지팡이를 파괴했다. 하지만 젠이 그의 형을 구하려고 할 때 리오의 지팡이가 황금빛을 발산했고
그가 그것을 잡자 신성한 지팡이를 악마에게 던졌다. 그 활성화의 광채는 전쟁의 신이 100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6개의 스펙트럴 영역에 알렸다. 고양이는 리오가 의식을 잃기 전에 지팡이를 발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젠이 나타나 그에게 황금종이 무엇인지 묻으며 그의 생명을 끝내겠다고 위협했다. 그가 다시 한번 종을 울리자 종의 효과가 악마에게 고백을 강요하기 시작했고 그 종이 전쟁의 신의 부활을 이어냈으며 그의 혼조각을 떼내기 위해 악마 사냥꾼을 죽여야 한다고 밝혔다. 바로 그때 곰이 스스로 날기 시작하더니 그의 목구멍 깊숙이 들어갔다. 그래서 젠은 의식을 잃은 형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가려 했지만 황금빛이 폭발했다. 동시에 요정들은 드디어 그 시간이 도래했음을 깨닫고 인간 세계로 순간 이동했다. 해가 떠오를 때쯤 젠은 그의 형이 악마 사냥꾼이 되어 특별한 무기를 깨운 것을 축하했다. 하지만 류가 그것을 집으려고 할 때 신의 지팡이는 원래 크기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요정들은 그걸 넘겨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제인이 폭발 후 내부 출혈을 입었지만 검을 빼어 그들을 베려고 했다. 하지만 소녀가 그를 밀쳐내며 움직이면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정이 그들 사이로 순간이동에 들어와 그들이 그의 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제인의 팔에 치유 마법을 걸면서 그들은 전쟁신의 철을 회수하러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세로라고 소개하며 그 옆에 멍청한 돼지는 주자오바였다. 두 형제 모두 그녀가 예쁘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런데 세로는 계속해서 신들의 시대에 서천이 인종의 신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영혼을 72조각으로 나누어 언젠가 다시 깨어나 신들을 구하고 다시 부처로 환생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악마왕이 그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쉬텐을 그의 하인으로 다시 깨우기 위해 리오가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형에게 아버지의 선물을 잃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의 지팡이를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 지오바는 그들에게 가짜 지팡이를 줬다고 소리쳤다. 그래서 리오가 왜 그녀가 그것이 가짜라고 생각했는지 궁금해하자 그의 손에 황금 오라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세로는 심장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심천철이 깨어난다고 밝혔다. 그래서 젠은 그녀의 성격이 그녀의 가슴만큼 가치 없다고 생각했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그녀는 리오에게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면 그들과 함께 오라고 명령했다. 젠은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두 요정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이 집을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하면서 리오는 자신의 지팡이 안에 있는 나침반을 활성화했다. 그들을 멀리 있는 계곡 쪽으로 가리키며 세로는 그들의 호버크래프트 항공모함을 소환하며 모험을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테이블 위에 모든 고기를 집어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 지오바가 그들이 비밀리에 아프리카 아이들인지 묻자 젠은 그들이 그녀처럼 평평해지는 게 두려워서 먹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어떤 크기든 나무를 뜨게 만든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드럼스틱을 간청하기 시작했다. 외딴 황량한 사막에서 한 섹시한 여자가 땅에 쓰러졌다. 그리고 자동 조종 장치가 그녀를 가까스로 피하며 멀리서 추락했다. 그래서 젠은 왜 그들이 추락했는지 고려했다. 그는 그 여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그의 팔에 쓰러질 때까지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가 다쳤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는 상처의 크기를 다시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주 지오바는 그가 낯선 소녀를 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도마처럼 평평하지 않아서 질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궁금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아무데서나 자신을 찾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핫걸은 젠이 자신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기뻤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젠이 그녀의 아픈 몸을 마사지하고 싶어 했지만 사라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칼에 찔렸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녀는 샤오인이라고 소개하며 도망치기 전에 산적 무리에게 찔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직 어두운 동굴로 돌아가야 해서 무섭다고 말하며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젠은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은 동굴에서 조각을 수집하러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의 망치를 보았을 때 천국의 무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것이 기뻤다. 하지만 촬영 감독도 이 천국의 장면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날 밤 늦게 진이 젖은 꿈을 꾸고 있을 때 소잉은 류에게 거미줄을 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그녀는 급히 줄을 숨겼다. 바깥에서 사라는 샤워 후에 뜨거운 몸을 갖게 되어 기뻤다. 하지만 소잉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잘못된 방에 들어왔다고 속이고 나서 소잉은 실수로 정신병원에 들어온 것인지 의심했다. 아침이 밝은 시점에서 진은 소잉에게 자신의 등 부수는 동작을 보여주려고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진은 도적들이 다시 그녀를 납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구하기로 맹세했다. 그러나 료가 그녀가 그의 작은 막대를 훔쳤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주샤오잉은 미쳐버렸다. 샤오잉은 드디어 동굴에 도착했다. 납치된 이후 처음으로 언니를 보았을 때 그녀는 언니가 묶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샤오잉을 맞바꾸기 위해 하오밍에게 막대를 주며 그들의 거래를 이행했다. 하지만 그녀가 언니의 밧줄을 풀고 걸어가려 할 때 마치 중독과 화학요법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못생긴 패배자가 그들의 길을 막았다. 리더는 그들이 언니를 돌려주긴 했지만 결코 떠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가 그의 얼굴을 향해 줄을 던지려 했을 때 그것이 그의 다리를 묶어 땅으로 끌어내리고 막대를 다시 빼앗았다. 하지만 양이 그녀에게 달려오자 그녀는 그를 겁주기 위해 마법을 시전하는 척한 후 그의 입으로 방전을 방출했다. 그래서 그녀는 언니를 끌어냈다. 하지만 입구에 도달하기 전에 샤오잉의 쓸모없는 엉덩이가 넘어졌다. 그리고 악마들이 가까워지자 샤오잉은 그들을 가두기 위해 거미줄을 쳤습니다. 하지만 하오밍이 그것을 베어버렸고 거의 자매를 반으로 베어버릴 뻔했습니다. 양이 그녀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해했을 때 그녀는 그를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다리를 잡고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샤오잉은 하오밍의 검을 피하고 양에게 거미줄을 던져 그를 벽에 묶었습니다. 하지만 하오밍이 그녀를 반으로 배려할 때 그녀는 이 쇼를 형편없는 것에서 매력적인 것으로 바꾸고 그의 얼굴에 거미줄을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서 바위를 소환해 그녀의 몸을 부수어 그녀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샤오잉이 도망칠 힘이 없자 양은 마법을 부리기로 결심했고 성공적으로 그들을 킹콩의 장벽 안에 가두어 아무도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동굴 밖에서 사로가 장치로 완벽한 경로를 찾으려 할 때 진은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누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로를 달릴 때 료는 그들이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길을 잃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은 소잉의 냄새가 매우 가까웠다고 생각했고 동굴의 중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소잉이 붙잡혀 있고 역겨운 리더가 두 여자와 색각관계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료는 화가 나서 짝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했지만 장벽이 사라지면서 진이 그를 막았습니다. 코로가 그녀의 계략을 마사지하려고 준비할 때 소잉은 그의 얼굴을 스치는 거미줄을 쏘아보내며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화나게 했고 그는 땅에서 바위들을 불러냈지만 소잉은 언니를 보호하다 치명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소잉이 죽어가는 것을 본 진은 그를 베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코로가 검을 막아내어 그를 다른 쪽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려가 마른 로이자를 때리려고 할 때 그는 약한 녀석이라고 치부되어 밀쳐졌고 주샤오바는 동시에 동굴에 구멍을 내버렸습니다. 소잉의 형편없는 얼굴을 본 주샤오바는 에너지 폭발을 발사하여 그녀를 없애려 했지만 진이 그녀를 보호하여 폭발이 동굴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가 미친 것인지 고민하던 중 그는 자오잉이 단순한 희생자라고 말하려고 했다. 그가 미쳤는지 의심하며 그는 소잉이 단지 피해자였다는 것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적들이 장벽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세로는 그들이 조각 중 하나를 얻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코로는 그녀의 억눌린 호르몬이 그녀를 짜증나게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었고 주샤오바는 그의 말에 화가 나서 모두를 어나이얼레이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진이 그녀의 앞을 막고 신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료가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자 장유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진이 그의 머리를 베겠다고 위협했다. 싸움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코로는 자신의 부하들을 소환하기로 결심했고 쓸모없는 패배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르자 세로는 토네이도를 소환해 그들을 동굴 밖으로 날려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는 자신의 쓰리섬을 결심하고 소녀들을 바위 안에 가두려고 했다. 하지만 세로는 그들을 치우기 위해 바람을 소환했다. 그래서 코로가 칼을 들고 그들에게 날아가자 진이 그의 공격을 막았고 주샤오바는 패배자의 단검을 튕겨내고 코로를 가격했다. 즉시 세로가 번개를 내리쳤고 장유가 그들을 킹콩 장벽 안에 가두려고 하자 주샤오바는 그를 하늘로 직격했다. 그리고 세로는 코로에게 번개를 소환해 그를 순간적으로 감전시켰다. 코로가 감전된 후 진은 신을 데리고 도망쳐 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했다. 그들이 동굴에서 멀어져 갈수록 신은 라이오에게 막대를 돌려주며 처음에 훔쳤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동굴 안에서는 코로가 세로 앞에 나타나서 그를 때리려고 했다. 하지만 세로는 도망치면서 빨간 불꽃을 발사했다. 그러나 코로는 바위로 그 불꽃을 가리고 불꽃을 자신에게 되돌렸다. 이 이점을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주샤오바가 구조에 나서서 코로를 밀어냈다. 그러나 바보 같은 놈은 그냥 포기하지 않았고 돌을 던지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세로는 물 방패를 사용했지만 돌들은 그것들을 뚫고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었다. 코로를 제거하려고 주샤오바는 폭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코로는 돌을 던져 폭발을 일으켰다. 하지만 에너지 파편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파괴하기 전에 자신 주변의 바위를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거의 무적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세로는 물 위에 번개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그를 감전시키고 주샤오바가 그의 엉덩이를 이 세계로 보낼 만큼의 에너지를 폭발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패배자가 죽자 영혼의 파편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샤오바는 그것을 차지한 후 다른 이들과 만나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동굴 밖에서 진이 그들이 드디어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장유가 바위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료가 그를 땅에 태클했습니다. 장유가 그를 끝내려 했지만 진이 그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는 그의 낙하를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유령 같은 뿔을 드러내자 그들은 다시 한번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를 베어 커츠아웃 앤드 점프해 떠났다. 그리고는 뿔로 거의 그를 없애버리려 했다. 젠이 지친 상태에서 리오는 그 못생긴 패배자를 제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팔꿈치로 그를 밀쳐냈고 진을 장벽 안에 가두었다. 그리고는 쓸모없는 바보라고 킥스 어웨이 했다. 형을 돕기 위해 절박해진 진은 장벽을 향해 베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유는 검이 익숙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기대하며 징은 거미줄을 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베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이 그가 남긴 모든 에너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창유는 진에게 석화 마법을 걸었다. 그의 몸을 돌로 바꾸었다. 그리고 진은 그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류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의 쓸모없는 운으로 그는 또 다른 장벽에 갇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는 형이 없이는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장벽을 주먹으로 쳤다. 하지만 그의 모든 힘을 다해도 여전히 쓸모가 없었다. 그래서 창유는 그를 제쳐버렸다. 그 순간 류는 자신이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약한 패배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한심한 패배자이자 쓸모없는 존재로 남을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의 작은 지팡이가 일어났다. 그들이 황금빛을 알아차리자 쟤는 류에게 철을 만지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자 황금 에너지가 지팡이로 변했다. 즉시 그는 장벽을 가격하고 그것을 부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이 산산조각 나자 그는 땅에 넘어졌다. 그리고 돌로 된 살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를 보고 분노한 창유가 그를 차버리고 지팡이를 빼앗았다. 하지만 그것은 즉시 지팡이로 변했다. 류가 그의 형이 마침내 자유롭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그 순간 기절했다. 그 사실은 젠을 화나게 했다. 그리고 그는 순간적으로 장유의 손을 베었다. 젠이 그를 공격하자 그는 그의 유령 촉수를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베어냈다. 그리고 그의 방어막을 부숴버렸다. 그 순간 장유는 자신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힘을 잃게 만든 이중배기를 날렸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보스가 그를 찾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잡힐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로 그때 그는 작은 종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그를 둘러봤다. 패자가 죽자 두 번째 조각이 그의 몸에서 나타났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사로는 지향이 불사의 마법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료는 그녀의 상태에 대해 책임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다. 그가 떠난 후 사로는 지향에게 그녀의 언니의 원초적 영혼을 봉인하라고 제안했다. 그녀가 치유할 수 있는 스승을 찾고 새로운 몸에 넣을 때까지 언니를 잃는 것이 두려운 지향은 동의했다. 그래서 사로가 그녀에게 주문을 걸었어. 그리고 그녀의 몸은 구체로 분해되었어. 지향의 반지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순간 지향은 그녀의 여동생의 영혼을 느꼈어. 그리고 그녀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 밖에서는 리오가 젠에게 자신이 무능한 약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처음부터 고대 지팡이를 가질 자격조차 없다고 했어. 왜냐하면 그는 아무도 구할 수 없었으니까. 하지만 젠은 그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어. 그에게 그의 막대를 돌려주기. 차 안에서 조각들이 리오의 작은 막대에 들어가면서 사로는 그 막대가 조각을 담는 용기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 지오바는 그를 생명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 순간 지향이 그룹에 합류하겠다고 제안했다. 지루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더 나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젠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영원히 쓸모없는 처녀 심플로 남아있기로 결심하며 다음 날 그들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젠은 리오가 지팡이의 마법적인 무게로 심하게 아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구의 현자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정신약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정령치료사. 그 순간 지향이 나타났다. 여름 더위에 지쳐서 젠은 다른 쓸모없는 패배자들처럼 형을 잊어버렸다. 옷가게에 도착했을 때 젠은 리오가 여기서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주 지오바는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가게 안으로 더럽고 뚱뚱한 놈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주 지오바에게 남자 옷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눈을 떠라고 소리쳤다. 그가 그들이 누구인지 깨닫자 그는 지향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아름답고 거대한 가슴을 지지하기 위해 최고의 비키니를 제안하려 했다. 하지만 주 지오바는 그를 세게 가격했다.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자 그는 청계가 봉인된 이후로 하계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불사의 사람들이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장난감을 꺼내자 가게는 약국으로 변했다. 그가 왜 그들이 왔는지 궁금해할 때 주지오바가 생주콩을 요구했다. 그가 병에서 꺼내자 그녀가 그것을 낚아챘다. 그리고 리오의 입에 쏟아버렸다. 불쌍한 아이가 거의 질식할 뻔했다. 그때 주지오바는 왜 산업용광로가 열려있는지 궁금해했다. 그것이 도시를 지옥불처럼 뜨겁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구의 현자는 그 도시에 100년 넘게 전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전의 산업 용광로에 충돌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도시는 매일 여름이었다. 그리고 그 운석은 새로운 산업 용광로가 되었다. 도시에 계속해서 열을 공급하고 있었다. 사라가 왜 그곳을 식히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그 남자는 그 지역이 이제 악의 구름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도시의 지배자, 그리고 악마 부족의 보스, 계획을 세우기 위해 사로는 류에게 그의 막대기로 신호를 만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막대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가게 전역에 에너지 파동을 보냈다. 사로가 유성이 깨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그는 또 다른 조각이 그 지역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류의 낚싯대가 떨어졌어.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목걸이 때문에 부러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 짜이오바가 운석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쟤는 그들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짜잉을 류를 보호하도록 말했다. 곧 그들은 영토 안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은 건물 안에 경비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 짜이오바가 몰래 들어갈 수 있는지 의아해할 때 쟤는 벽에 구멍을 내버렸다. 그리고 100명이 넘는 경비원이 입구로 몰려들었다. 한편 가게 안에서는 류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그의 정신세계 안에서는 전쟁의 신이 악마들을 처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악마 군주가 그의 등을 찔렀다. 그의 몸이 조각으로 부서져 류 앞에 나타났다. 그가 그 조각 중 하나를 잡으려고 했을 때 코로의 영혼이 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악마의 에너지가 무가치한 패배자에서 가장 강력한 악마 군주로 변모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창유가 나타났다. 그는 이미 패배자였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를 쓸모없기 때문에 결국 그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료는 악마의 힘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지팡이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막대한 에너지가 그의 발 아래 땅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전쟁의 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그의 원혼이 영원히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료가 의식을 되찾자 그는 왜 지향의 멜론이 그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크러쉬와 너무 가까워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주머니에서 막대기가 떨어지자 지향이 그것을 집어갔다. 그리고 급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가 다시 그것을 훔칠까 두려워서 료는 그녀를 엿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돌아왔다. 그것을 그의 머리 주위에 목걸이처럼 걸었다. 그 실이 이번에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지오바가 경비원의 일을 부러뜨렸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동시에 공격하려고 했을 때 젠이 그들을 모두 베었다. 그들이 라운지에 도착하자 젠은 모든 초상화에 한 소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여신인지 궁금해했다. 그가 그런 말을 내뱉자 한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저는 그가 악의 구름임을 깨달았다. 그를 제거하려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저는 검을 들고 날아올랐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에서 불꽃이 튀었다. 저는 몸을 피해야 했다. 악의 구름이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불길이 그를 둘러싸고 타올랐다. 그는 그들의 고기가 자신의 입에서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시정지. 그는 조각 중 하나가 자신의 안에 있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며 쟤는 그의 검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그의 방어막을 뚫지 못했다. 바로 그때 악의 구름이 그에게 불꽃을 던졌다. 하지만 그는 검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폭발에 휘말리기 전까지. 하지만 다행히도 사로는 가벼운 바람으로 그를 구했다. 그리고 젠이 이미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계획을 알아차리며 사로는 이블 클라우드에게 운석이 아직 깨어있다고 말하려 했다.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으면 도시를 쉽게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블 클라우드는 자신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파이어 바이트 금지 주술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의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마법. 사로는 그가 정말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불사의 궁전을 파괴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요정 클랜의 집, 그리고 자신의 도시를 파괴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불렀다. 이 말을 듣고 주샤오바는 화가 났다. 그리고 그를 공격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불타는 밧줄이 날아왔다. 그녀가 그것을 막자 불꽃이 되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천상의 발사기를 만들기 전에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무기를 감쌌다. 그 순간 가열되면서 무기를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사로에게 시켜달라고 말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물회오리를 시전했다. 하지만 물조차도 불길을 진화시키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의 팔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샤오바는 마지막 순간에 뛰어올라서 자신을 구했다. 젠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다시 한번 아군을 도발하기로 결정했다. 주샤오바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녀를 멈추려고 했다. 아군이 불꽃 구체를 발사했다. 하지만 차는 검으로 그것을 베어냈다. 그리고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달아나기 시작하자 사로가 그녀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바랐다.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용광로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용암이 도시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리오는 형이 결국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한편 건물 안에서는 악의 구름이 젠에게 불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가 연기를 뚫고 칼을 던지자 그것을 뒤에서 잡았다. 그는 그를 베었다. 그로 인해 그는 분해되었다. 하지만 불타는 밧줄이 그의 발목을 감쌌다. 그리고 그를 바닥에 내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은 항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검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를 조각내려고 했다. 하지만 이블 클라우드는 그를 벽으로 내팽개쳤다. 그리고 그는 그가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할 기대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 세계로 보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불꽃이 그를 태우려 했다. 하지만 물 방패가 그 앞에 나타났다. 마지막 순간에 불길을 막았다. 그러나 그것은 녹기 시작했다. 그리고 세로의 목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정말로 아무런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로는 연기를 일으켜 도망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군은 정확히 그가 원하던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세로의 피를 퍼냈다. 그는 주문을 쓰기 시작했다. 상징이 나타났다. 그리고 유성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불꽃이 유성을 향해 치솟았다. 주 지오바는 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불타는 화염구가 도시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사자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람들이 대피소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리오는 그의 형이 이미 구워진 고기가 되었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지잉은 그가 분명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리오를 폭풍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들이 곧 구워진 고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잉은 그들이 대피소를 찾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리오는 머리 없는 바보처럼 뒤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겁먹은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그리고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지기 전에 그녀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불사자들이 그들에게 달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제니 의식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피소 안에서 세로는 악의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산업용 용광로를 제어해왔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지구의 현자는 아마도 코어를 통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들 중 한 명이 몰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직 지잉만이 코어를 훔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것이 도시를 구하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환풍구 안으로 몰래 들어가기 시작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형제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는 두 명의 괴한이 매력적인 비서를 엿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정신이 팔렸을 때 그녀는 환풍구에 나사를 풀기 위해 거미줄을 던졌다. 그리고 한 남자를 기절시켰다. 상대를 목 조르기 전에 다른 방 안에서 지잉은 비서의 거울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녀를 벽에 붙였다. 핵심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요구하며 자신이 두려운 비서. 비서는 비밀 방해 키카드가 그녀의 등 깊숙이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잉은 그녀의 엉터리 거짓말을 믿었다. 그녀는 그녀의 팔을 쳐냈다. 그리고 그녀의 갈비뼈를 가격했다. 그녀가 넥타이로 그녀를 붙잡으려 할 때, 그리고 거의 발로 그녀를 내리쳤다. 지잉은 다리를 쭉 펼쳤다. 그리고 맙서사. 미안해요. 이 부분은 한 손으로 이야기하기 정말 어렵네요. 젠장, 제가 말한 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편집하기 정말 어렵다. 그녀가 벽에 비서가 갇히도록 웹을 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방을 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키카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백을 얻기를 바라며 그녀 주변에 더들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위대한 플롯 전개 세션이 시작되었다. 한편으로 대피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네가 지붕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악의 구름은 계속 화염구를 던졌습니다. 세로는 그가 정말 정신이 나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자이 오바는 그녀의 무기를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세로는 리오에게 그들은 에빌 클라우드를 지연시키기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쯔잉이 코어를 찾을 때까지. 비서가 절정에 달한 후 그녀는 비밀방의 비밀번호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쯔잉은 그녀와 놀기 재미있어서 더 오래 버틸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비밀방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안으로 한 발 내디디자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터미네이터가 나타났다. 그녀를 침입자로 인식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뛰어올랐다. 도시에서 악의 구름이 요정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주자이 오바의 공격을 막았다. 그리고 공중으로 상승했다. 자신의 손실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믿으며 그들에게 거대한 불덩이를 발사했다. 하지만 세로는 그것을 파괴할 방패를 치웠다. 그리고 주자이 오바는 공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 모두를 물리쳤다. 주자이 오바가 그가 무엇을 복수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했을 때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불꽃을 얼리시트했다. 하지만 세로는 그의 서리 장벽을 쳤다. 불꽃을 막아냈다. 그 순간 묘의 지팡이가 땅을 찔렀다. 그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며 그들 주위에 장벽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법을 모두 소모해 지쳤다. 그리고 악의 구름이 그 앞에 착륙했다. 리오는 그에게 공격을 중단하라고 설득하려 했다. 그의 도시가 거의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악의 구름은 모든 파괴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외로운 미친 괴물이라 슬픔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그녀는 잔해에 깔려 죽었다. 그 순간이었다. 한 조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게 불타는 신의 힘을 주었다. 그는 그것이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 게다가 그는 요정 부족이 보호막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그 보호막이 악마 군주의 불유성을 막았다. 그가 그들의 불사의 궁전을 파괴하려 할 때 유성이 보호막에 부딪힌 후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하계로 떨어졌다. 그들의 도시를 파괴하며 심지어 그의 아내의 죽음까지 초래했다. 이것이 악의 구름의 복수 동기였다. 그는 두 불사의 존재를 멸망시키는 것이 완벽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그는 화염 폭발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것을 주스 이오바에게 던졌다.
하지만 료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황금 전사 장벽을 쳤다. 그러나 가장 미세한 마법조차도 그의 힘을 소모시켰다. 그는 악의 구름에게 그가 싫어하는 요정 부족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복수에 의해 조종당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을 되찾을 수 없다며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더욱 심해졌다. 곧 그는 통제를 잃었다. 거대한 괴물로 변신했다. 그는 이미 모든 영생자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레오를 밀어냈다. 반면에 징은 터미네이터를 죽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녀가 코어를 회수하기 위해 웹을 펼치자 그것이 얼기 시작했다. 즉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앞의 기계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게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동시에 리오는 펀치를 견뎌냈다. 장벽 덕분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약했다. 그리고 괴물은 그에게 이미 포기하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런 쓸모없는 패배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괴물이 그들을 모두 없애려 할 때 그는 코어로부터 신호를 감지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그를 지연시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큰 불덩이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를 폭파시켰다. 신호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연기가 거치자 료는 장벽을 해제했다. 그리고 사로는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짝사랑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료는 그가 용광로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사로는 그에게 추가 마법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한편 비밀 방에서는 징이 누군가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리고 새로운 적이 나타나자 숨었다. 그가 악마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왜 하계에 왔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핵을 회수했다. 바로 그때 악의 구름이 그 앞에 나타났다. 핵을 요구하며 하지만 짐승남은 그를 걷지 못할 때까지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자신의 핵을 되찾고 싶어했다. 악의 구름은 그에게 불꽃을 발사했다. 하지만 그는 튕겨나갔다. 그를 향해 날아갔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붙잡았다. 바로 그때 비스트맨이 슈퍼볼로 변신했다. 그리고 이블 클라우드는 그가 분명히 망했다고 알았다. 그를 멀리 치면서 모든 이가 거의 빠져나갔다. 그래서 슈퍼볼은 그가 착지하기도 전에 끝냈다. 그를 강제로 인간 형태로 되돌렸다. 그의 영혼은 이미 이 세계로 가고 있었다. 조각이 그의 몸에서 나왔다. 그리고 야수인은 그것을 그의 트로피 컬렉션에 추가했다. 그가 도시로 내려오는 운석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것이 종말을 목격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그가 알아차리기 전에 료의 지팡이가 그의 큐브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조각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팡이가 그의 힘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것을 빼냈다. 그리고 류를 거의 반으로 잘랐다. 하지만 징이 그를 구출할 수 있었다. 비스트맨이 지팡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손을 자르고 그 순간 사라졌다. 우주 유성은 도시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에빌 클라우드는 핵심을 파괴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즉시 류가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부쉈다. 도시를 가로질러 거대한 얼음이 퍼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하늘까지 뻗어갔다. 운석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눈입자로 폭발하기까지 했다. 리오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자 피로로 기절해버렸다. 며칠 후 제인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신성한 강에 도착했을 때 사라는 리오에게 여러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그날 밤 제니 강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리오는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섬이 확실히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절벽 위에 신비로운 남자를 발견했다. 쟤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리오는 그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려 했다. 그리고 그 남자로부터 멀어져 있어. 하지만 쓸모없는 바보는 듣지 않으려고 했어. 그는 그 남자가 정말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는 그 남자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2개의 검을 발견하면서 그리스트라고 불리는 그 남자를 그는 100년 전의 전설적인 악마 사냥꾼과의 전투를 기억해냈다. 그 악마 사냥꾼은 그를 이겼다. 그의 얼굴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면서 다른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두려워했다. 쟤는 그에게 자신이 그의 엉덩이를 차던 악마 사냥꾼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 검은 그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그렇긴 해도 고스트는 아마 그 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처럼 약하고 역겨운 패배자들은 평범한 무기를 사용하는 게 더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쟤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검을 뽑았다. 고스트를 그의 가장 위대한 라이벌이라 불렀다. 결투를 도전할 가까운 상황임을 깨달았다. 류는 평화를 제안하려고 했다. 하지만 고스트는 그가 결투 없이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지오바와 세로가 도착했을 때 류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주 지오바는 그 남자에게 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폭발을 일으키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일격을 날렸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눈앞에 스쳤다. 그리고 그녀는 충격으로 거의 기절할 뻔했다. 고스트는 그들이 결투를 치르지 않고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망치려고 시도하면 그들을 추적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시간을 벌기로 희망했다. 징은 젠의 부상 사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그가 상처를 입었다면 결투에 영광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스트는 그녀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땅을 찔렀다. 섬 전체에 마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일출 때 그들의 전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떠나기 시작하기 전에 그 후 차 안에서 몰래 도망치는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면서 류는 고스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징이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100년 전부터의 이야기다. 고스트는 신인 종족의 군대에서 사령관이었다. 그러나 악마 부족으로부터 신성한 강철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그 안에 주입했습니다. 무기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악마왕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치하기 위해 엘리트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는 그들을 모두 처치했습니다. 심지어 악마왕도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지오버는 그가 그와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쟤는 항상 그래왔던 무능한 바보로 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물리치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검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어떤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힘이 이것이 그의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검을 최대한 잘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지오버는 그가 아마도 자신의 말보다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로가 그들을 안전한 거리로 텔레포트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는 마법이 모든 사람을 텔레포트시킬 수 없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고스트는 이미 전체 지역을 스캔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면 쉽게 그들의 실종을 알아챌 것이다. 그의 승리에 자신감을 갖고 쟤는 결코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정한 남자는 결코 싸움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리오는 그를 설득하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상심하며 나가버렸다. 그 밤, 젠이 강 속에 잠겨 있을 때 징은 그녀를 지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과 함께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싶어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리오가 아버지를 잃었듯이 그를 잃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투에서 살아남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젠이 결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세로는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싸움에서 속도 우위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젠은 자신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류에게 그가 결코 도전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악마 사냥꾼의 진정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에게 돌진하면서요. 그는 검을 들고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고스트가 그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다른 검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이 뛰어올랐습니다. 순식간에 젠은 그를 뒤에서 가격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검을 막았다. 그리고 그를 바위로 내팽개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은 뒤로 날아갔다. 하지만 고스트는 다시 한번 그를 내쳤다. 그리고 그를 베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증인의 거미줄 갑옷에 의해 구출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스트는 갑옷을 거의 뚫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모래로 몸을 던졌다. 재앙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래서 고스트는 그의 검으로 찌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마치 100개의 검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젠은 그의 옛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가 어렸을 때 그는 아버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훈련했다. 단 하나의 막대를 피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반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가 돌진하려 할 때 그는 그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가 자신에게 너무 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증명해야 했다. 젠은 달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함정으로 유인하기를 희망하며 그가 거의 따라잡았을 때 젠은 자신의 막대를 던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쳐냈다. 하지만 젠은 유한히 자신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막대를 던졌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나무로 차넣었다. 그리고 배에 박아 넣었다. 다음 날까지 그들이 다시 격투를 벌일 때 젠은 유한을 나무로 밀어붙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거의 때릴 뻔했을 때 젠은 그의 막대기를 그에게 겨냥했다. 그는 절대로 속임수를 다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그는 모래를 던졌다. 유령을 속이려고 속임수를 썼다. 하지만 그는 공격을 막았다. 그리고 뒤로 점프했다. 젠이 그를 뒤쫓았다. 그들의 충돌에서 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는 젠이 아버지와 했던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리오는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바로 그때 젠은 유령의 검을 튕겨냈다. 그것을 팔로 막았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검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그를 베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그는 고스트가 단지 작은 상처만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를 끝내지도 못하는 무능한 카워드라고 불렀다. 그래서 진지하게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젠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그의 검 주위에 어두운 에너지가 감돌았다. 그것을 본 순간 그는 자신의 전설적인 검 기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를 끝내기 위해 준비했다. 고스트가 진에게 어두운 일격을 가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살아남았을 때 그들은 그의 갑옷에 금이 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시킹은 고스트가 갑옷의 약점을 발견했는지 궁금해했다. 고스트가 그에게 날아갈 때 그는 다시 한번 일격을 가했다. 갑옷을 약화시켰다. 어둠의 에너지를 계속 쏟아냈다. 젠은 도망치게 강요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스트는 그의 갑옷을 계속 공격했고 결국 그것이 산산조각났다. 운 좋게도 젠은 제때 그의 검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스트는 그에게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젠이 그 말을 듣자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숲속에 부상당한 남자가 나타났다. 마을에 있는 괴물에 대해 그에게 경고했다. 용감한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젠은 고대의 쌍검을 들고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괴물을 찾기를 바라며 곰이 아이를 이 세계로 보내려 할 때 젠은 검을 들고 날아갔다. 하지만 곰이 그를 나무에 처박았다. 하지만 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곰의 주의를 끌기 위해 외쳤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끼어올랐습니다. 그는 그것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피가 칼날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을 때 어두운 오라가 그것들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며
그를 처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끝내기 위해 날아갔을 때 요니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곰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는 그에게 검의 피의 제물을 사용하면 내부의 악마를 깨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파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쟤는 고스트와 충돌했다. 하지만 그들은 즉시 물러났다. 그는 포기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리오를 보호하기 위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스트가 그를 베려고 할 때 그는 에너지를 베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충돌하게 만든 또 다른 공격을 던졌다. 고스트는 자신이 전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할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형을 보호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쟤는 여전히 그가 자신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쟤는 자신의 검을 휘둘렀다. 그리고 그의 피가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는 어두운 불꽃의 아우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잉은 그가 왜 자신을 베었는지 궁금해했다. 료는 그가 혈의 의식을 수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고스트는 마침내 경쟁자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식간에 젠이 그를 바위에 처박았다. 그리고 땅에 내리쳤다. 그러나 이것은 그를 더욱 흥분시켰다. 그는 마침내 가치 있는 경쟁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모래 위에서 싸울 때 세로는 여자들에게 젠이 분명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조반은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령이 진을 쓸모없는 더러운 약한 존재라고 부르자 그는 그를 멀리 밀어냈다. 그리고 매우 높이 점프했다. 땅을 갈라놓고 심지어 바위까지 분리하며 그는 그가 모든 힘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며 유령은 그에게 남자답게 싸우라고 말했다. 그는 100년 전을 기억했다. 그때 가장 위대한 요괴 사냥꾼과 싸웠을 때 개천. 그리고 그가 무엇에 동기를 부여받아 싸우는지 묻기 위해 카이텐이 전쟁을 끝내길 바란다고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바위 위로 다시 뛰어올랐다. 싸움을 끝내길 바라며 하지만 고스트는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투는 적자 생존이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이텐은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쟁을 결코 끝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고스트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를 공격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충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스트가 뒤로 점프하면서 그는 배기로 돌아왔다. 결국 그의 얼굴을 갈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천은 싸움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나 고스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특별한 방어 마법을 드러냈다. 그리고 즉시 그를 베었다.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젠은 고스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젠을 물속으로 쳐보냈다.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둠의 에너지가 그를 끌어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를 처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그를 끝내기 위해 돌진했다. 고스트는 뛰어올라 피했다. 하지만 그는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를 땅으로 밀어붙였다. 그 순간 고스트가 모래 위에 착지했다. 젠은 거의 그를 땅으로 찔렀다. 하지만 고스트는 자신이 키언텐만큼 뛰어나게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젠은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주 자이어번은 젠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의 눈을 발견한 순간 그는 검을 드러내려치며 그들을 죽이려 했다. 하지만 료가 그의 공격을 막았다. 그리고 그에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검을 높였다. 그리고 땅을 가격했다. 그들은 쉽게 죽을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주 지오바는 그에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 대신 악마만 보았다. 즉시 그는 주인에게 날아갔다. 그녀에게 휘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공격하기 전에 세로는 그를 바위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에게 얼음을 썼다. 그가 진정되기를 바라며 그가 올바른 정신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료는 그를 확인하러 갔다. 하지만 그는 그를 무용지물 놈이라고 찌르며 밀어냈다. 증이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결심하면서 그는 얼음 덩어리를 즉시 파괴했다. 하지만 먼지가 그의 길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검이 그의 팔을 찌르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이 고스트가 구원자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그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는 앞에 있는 검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싸움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검을 집으려 할 때 그 대신 카이티안의 기억 중 하나가 드러났다. 수십 년 전 전쟁 중에 카이티안은 위안과 함께 마을을 여행했다. 어떻게 하여 그들이 하층 세계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리고 그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을지 전쟁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리고 곧 생존자들을 잡아먹기 위해 괴물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카이티안은 그들을 모두 처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마을이 생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위안에게 저승과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악마들이 처치당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유령은 그에게 전투를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몇 년 후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늙어 있었다. 그리고 아기 리엘과 함께 돌아왔다. 그래서 위안은 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카이티아는 리엘이 전쟁을 끝낼 희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쟁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진이 마침내 의식을 회복했다. 고스트가 검을 뺐다. 생명을 살려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쓸모없는 바보는 죽음을 원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를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고스트는 그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개천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줬기 때문이었다. 다음에는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진이 그에게 자신을 퍽하라고 하려는 순간 고스트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다시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 그에게 진정한 남자가 되라고 말했다. 다시 도전하기 전에 그가 떠나려고 하자마자
쟤는 탈진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즉시 치유되었다.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니 기뻤다. 리오는 그에게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쓸모없는 못생긴 아이처럼 울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항의하면서 쟤는 배고프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로는 그들이 차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날 저녁 그들이 강을 바라보았다. 쟤는 류에게 고대 지팡이를 휘두르도록 선택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힘을 완전히 발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영혼 조각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 안에서 쟤는 그들이 쌍검 안에 있는 힘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주자오바가 그 순간 나타났다. 펑쿤에 대해 말했다. 하계의 먼 도시. 그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쟤는 그녀의 쓸모없는 얼굴을 보고 화가 났다. 그는 그녀에게 자기 일이나 챙기라고 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그를 역겹고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불렀다. 사로가 도착했다. 그는 펑쿤이 하계에서 유일한 신들의 도시라고 밝혔다. 그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로 향해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류는 작은 막대가 다른 영혼의 조각에게 신호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사로는 그것이 반드시 도시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풍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도시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안 장치에 의해 스캔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며칠 안에 왕자가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제오바는 그 소식에 화가 났습니다. 그룹은 그녀가 정신을 잃기 시작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료는 왕을 만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많은 기사들이 도착했다. 그리고 리더가 그들을 궁전으로 초대했다. 왕자가 그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궁전 안에서 그들은 배고프고 더럽게 버려진 아이들처럼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왕자 티안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의 도시로 그들을 환영하며 사로가 자신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그들이 왕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티안이는 그들이 결혼식에서만 그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이 신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을 때 티안이는 주자이바가 그의 신부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그의 인생의 사랑이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몇 년 전 자신의 보안 시스템에 그녀의 신체 스캔을 녹화했음을 밝혔다. 그녀가 그의 도시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 결혼 발표를 촉발했다. 그리고 티어누는 그녀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주 제이어번은 자신이 뚱뚱한 애들을 강제로 괴롭히게 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래야 그를 구할 수 있고 그의 용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으니까 티어누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하늘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여전히 희망 없는 패배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같은 또 다른 바보를 찾으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사로는 그녀에게 따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영혼 조각을 찾는 데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던 그녀는 동의를 결정하고 왕자와 함께 떠났다. 기회를 알아차린 나머지 그룹은 도시를 탐색하려고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궁궐 밖에서 리오의 금속 막대기가 신호를 감지하자 사로는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그 신호가 영혼 조각으로 이어질 것이라 희망하면서 도시 안에서 징이 도둑이 여인의 목걸이를 훔치는 것을 발견하자 진은 그녀에게 인상을 남길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전하기로 결심했지만 그는 영웅으로 불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둑은 그를 밀쳐내고 군중 사이로 달아났다. 그런데 그녀는 곧 기사들에게 그가 실제로 도둑이라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그녀가 훔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를 체포하고 도시에서 추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징이 그들이 왕자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한 손님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나 기사들이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징과 쟤는 불법 이민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들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어요. 행운인지 그들은 도망칠 수 있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했어요. 그때 리오와 쟤는 도시 전체를 뒤졌어요. 조각의 신호가 회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사로는 여기에 조각이 있는지조차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들은 신호가 도시 밖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숲으로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도시 밖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신호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고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도시로 돌아가려고 결정했을 때 PA 시스템이 도시가 결혼식을 위해 폐쇄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문이 닫히더니 장벽이 리오를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사로가 그것을 내리치기로 결심하자 그것은 그를 밀어내어 장벽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가 왜 도시가 갑자기 봉쇄되었는지 궁금해하던 중 한 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했다. 그가 도시의 주민임을 깨닫고 류는 보안 요원에게 그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이 즉시 거절하자 사로는 확실히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류는 들어갈 방법을 찾으려 했고 장벽에 훅을 던졌지만 떨어졌다. 그래서 사로는 마법 장벽을 단계로 사용해보려 했지만 거의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무너져 다시 땅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때 노인이 또 다른 들어가는 방법을 제안하며 도시 외부의 비밀 지하 터널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그들을 그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류는 입구를 열어 비밀 터널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들이 터널에 들어가자 류는 그것이 분명 도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안내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벽이 그를 밀어냈다.
장벽이 그의 클랜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로는 오늘 시험하기로 결심하고 성공적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벽에 있는 상형 문자를 보며 장벽을 부술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때 그는 못의 손가락을 베었고 그의 피가 장벽을 녹이게 했다. 그 순간 노인이 안으로 들어왔고 리오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곧 그들은 터널 끝에 도착했고 사로는 아마도 거리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노인이 위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고 리오와 사로가 밖으로 나오자 그곳이 사실 술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공연자처럼 보이기 위해 사로는 리오에게 주문을 걸어 몇 번 공중제비를 돌게 했다가 공연을 마쳤다. 하지만 그들이 노인이 사라진 것을 깨닫자 한 기사가 그들을 쫓기 시작했고 사로는 그들이 스크린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군중 속에 숨어들자 피해의 시스템이 그들을 불법 이민자라고 발표하며 즉시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그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닫자 리오는 노인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지는 아마도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한편 주시아바는 이미 결혼식 준비를 마치고 왕자와 사진 촬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모든 것에 지치자 왕자의 발을 밟으며 왜 자신과 결혼하려는지 궁금해했다. 티아니는 그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시켜 그를 괴롭히게 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이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의 계획이었고 그녀를 그의 영웅으로 만들어 결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발견은 그녀를 속이 아프게 했고 그녀는 그에게 결혼하고 싶었던 적이 없으며 오직 영혼의 조각을 찾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티아니는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그는 마치 어머니를 잃은 불쌍한 아이처럼 그녀를 안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사진작가들이 그들의 완벽한 사진을 찍었고 도시 전체는 그들이 훌륭한 커플이라고 생각했다. 이 장면을 본 리오는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세로는 티아니가 분명한 이유임을 깨달았다. 궁전 안에서 주시아바가 그 남자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명령하려 하자 티아니는 영혼의 조각으로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며 누구에게도 그녀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시에서 PA 시스템이 결혼식이 메인홀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하자 지잉은 어떻게 그곳에 몰래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쟤는 그들이 침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제안이 그의 얼굴만큼이나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두 명의 못생긴 심플 옆에 앉기로 했다. 그녀가 자신이 도시 안에 갇혀있다고 밝히자 그녀는 그들의 초대장 봉투에 자신의 거미줄을 걸고 그것을 젠의 밧줄과 연결했다. 희망 없는 심플들이 이를 깨달았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래서 젠과 지잉은 궁전으로 향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홀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붙잡힌 라이오와 시로는 감옥에 던져졌다. 라이오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들이 왕의 신부의 친구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시로는 그들이 결혼식에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들은 그들의 장치를 점검하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실제로 주 자이어버와 함께 도시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사 중 한 명이 그것을 왕자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가 감옥 안에 도착하자 왜 그들이 도시로 몰래 들어왔는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다. 리오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티아니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영혼의 조각을 드러내고 그들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를 막기로 결심한 리오는 지팡이를 소환하고 그에게 뛰어들었지만 티아니는 사라지고 그를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발로 차버렸다. 세로가 뒤에서 그를 가격하려 했지만 티아니는 그를 피하고 배에 주먹을 날렸다. 즉시 그는 조각을 소환하고 그의 마음을 지배한 후 리오를 마법의 밧줄로 묶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로 결정하자 그는 리오의 의식에 들어가 그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어둠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던 중 리오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힘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가 물러날 수 있게 되자 그는 거의 자신의 영혼의 조각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리오가 진정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즉시 세로는 싸움에 나서기로 결심하고 티아뉴가 떠나도록 했다. 그가 알기도 전에 세로는 그의 배를 가격했고 그 순간 그를 끝내기 위해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겨우 구르며 피했다. 그래서 그는 마법으로 수갑을 풀고 리오에게 불꽃을 쏘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오는 모든 공격을 피하고 그를 땅에 쓰러뜨려 의식을 잃게 했다. 리오는 탈출하기로 결심하며 다른 이들과 재회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젠과 징이 여기서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혼자서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두려워서 다시 쉽게 붙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여전히 이렇게 약한지 고민하던 중 그는 내면의 영혼으로부터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누구냐고 묻자 그 영혼은 그의 수호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진정한 힘을 억제하고 있으며 신젠철은 그를 통제하기 위한 잠금 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리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는 그 영혼을 처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팡이를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지팡이를 휘두르자 그는 하강하기 시작했고 다시 잡을 수 있었지만 곧 그것이 모두 환상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계획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그는 세랄이 저주받았고 곧 폭발할 것이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경비원이 그의 헛소리를 믿고 감옥 문을 열었지만 리오는 그를 잠재웠다. 기회를 알아챈 그는 지하 감옥을 나가려 했지만 길을 잃었고 특별한 감방에 갇힌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 남자가 그를 이끌어주겠다고 하자 그는 자신이 도시의 진정한 통치자인 충인 황제라고 말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리오는 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지 궁금해했으나 충인은 그의 쓸모없는 더러운 아들이 그를 가두어 왕국을 다스리게 했다고 말했다. 그때 충인은 자신의 지팡이를 발견했고 그것이 심천철인지 궁금해하자 리오는 그가 그것을 알아차릴 정도라면 정말 통치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물쇠를 열어 사슬을 풀었고 그들이 도시로 들어온 이유를 밝혔다. 드디어 황제가 자유로워지자 그는 도시를 되찾기로 동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궁전에 도착했지만 리오가 몰래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들이 그를 발견하고 체포하려 했다. 그때 다른 경비원이 충인을 발견하고 두 사람 모두를 체포할 준비를 했다. 그 순간 연기 구름이 그들을 둘러싸고 지향과 지향이 그들을 기절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를 보자 류는 다시 한심한 애로 돌아가서 쓸모없는 패배자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 후 그들은 황제를 소개하고 세로가 왕자에게 세뇌당했다는 것을 밝혔다. 자양이 아마주자이보도 그렇게 당했을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 종이는 그것이 영혼 조각의 힘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들이 알게 된 순간 진은 검을 황제에게 겨누고 그가 자신의 검을 식별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가 그들이 구천의 유명한 쌍검이라는 것을 밝히자 진은 자신이 찾고 있던 사람이 맞다는 것을 깨닫고 변장을 하러 서둘러 갔다. 그렇게 그룹이 왕자를 도전하기로 준비되었고 그들은 궁정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궁정 안에서는 그들은 무리와 섞이려고 시도했고 왕자의 못생긴 삼촌은 그들을 결혼식에 환영했다. 진이 자양에게 천유가 도착하면 세로를 구출하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미 궁정 안에 세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부 가족처럼 보였다. 자양이 황제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천유가 마법으로 기사들을 조종하고 있으며 만약 발각되면 즉시 공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천유와 결투를 벌이는 것이고 진은 반드시 그를 때려눕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그는 자신이 황제임을 드러내고 왕국의 통제권을 되찾을 것이다. 그 순간 왕자는 좀비 신부와 함께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이 서약을 교환하기 시작하자 저는 그들의 결합에 끼어들기로 결심했다. 그가 티아니에게 싸움을 도전하자 모두가 그가 신부를 보러 온 줄 알았다. 그래서 삼촌은 제대로 된 대결을 위해 경기장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경기장에서 전과 티아니가 맞섰을 때 관중들은 왕자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총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주 지오바와 함께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이 전투 준비를 하자 그는 왕자에게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검을 방어했고 지향은 세로로 몰래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녀가 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그를 때리기 시작하며 그의 정신을 되찾기를 바랐다. 그러나 티아누는 그녀를 알아차렸고 그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하려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을 튕기며 세로에게 일어서라고 명령했고 세로는 그녀 위로 넘어졌다. 하지만 그가 땅을 쳤을 때 그녀는 두려워하며 그를 차버렸다. 동시에 진과 티아누는 계속 싸웠고 그녀는 그가 어떻게 멀리서 세로를 조종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티아누가 그녀가 떠났는지 궁금해하는 사이 진은 그의 얼굴을 긁으며 진지하게 싸우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눈먼 아이처럼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티아누는 그의 얼음 영혼 드래곤 창을 드러내기로 결정했고 군중은 그가 진을 조각조각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순식간에 티아누는 그를 지나쳐 뒤로 밀쳤다. 그가 그를 찌르자 그의 팔에 상처가 나타났고 리오는 주 지오바에게 몰래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이 세계에서 잃어버렸고 리오는 진의 팔에 얼음이 퍼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형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는 황제가 나타나라고 제안했지만 황제는 적절한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며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진이 그에게 돌진하자 티아누는 그의 배기를 피하고 거의 그를 땅에 찔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돌아와 티아누의 창을 맞고 차여 날아갔다. 티아누는 그에게 상위 영역의 봉인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나머지 영혼 조각들을 무시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하지만 진은 그가 실제로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그를 화나게 했고 그의 힘을 되살리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티아누 위로 점프하여 그에게 착지했다. 그러나 티아누는 되돌아와 거의 그를 찔렀다. 하지만 그가 다른 쪽으로 점프할 때 그는 그를 가격하여 토마토 소스를 쏟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아누는 포기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자신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각자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싸우며 주변 땅을 파괴했다. 그리고 티아누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상승하기 시작하자 진은 그를 따랐고 그들이 무기를 부딪혔을 때 그 충돌에서 나오는 바람이 삼촌을 날려버렸다. 연기가 거치자 리오는 모두에게 티아누가 사기꾼이며 그가 황제를 가두어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다고 밝히기 시작했다. 그때 기사들은 황제를 알아보았고 그가 왜 사라졌는지 궁금해했다. 그렇게 총인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그는 티아누가 자신을 던전에 가두어 자신의 왕좌를 빼앗으려 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는 군인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즉시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티아뉴는 충인이 악마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모두 그를 역겨운 거짓말쟁이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를 체포할 준비를 하자 티아뉴는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하기로 결심하고 땅에 얼음을 쏘아보냈다. 보안 요원들과 경기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이 힘에도 불구하고 젠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티아뉴는 그가 단지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강한지 궁금해했다. 그도 모르는 사이 전이 그의 허벅지를 베었지만 그는 자신의 도시가 걱정되어 그의 등을 찔렀다. 티아뉴는 황제가 처치해야 할 괴물이라고 말하려 했으나 전은 다시 그에게 돌진하기 시작했다. 무기 대결이 벌어지는 동안 천유는 류가 악마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 순간 종이는 등장했고 그의 몸에서 정의 아버지를 죽인 악마 세미레를 상징하는 영혼이 나타나 변신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으며 그저 그렇게 보이는 척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녀의 계략에 빠져들기를 바랐다. 종인이 처음 천유에게 자신을 감옥에 가두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세미레가 언제든지 그의 몸을 장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도시를 지키기 위해 천유는 자신의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기로 동의했고 세미레가 죽으면 사라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남았고 천유는 이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밝혔다. 즉시 정은 복수심에 불타며 그를 멈추고 그녀가 자신의 아버지를 본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천유를 느리게 만들었고 정은 즉시 날아가 그녀를 수백 조각으로 잘라내려고 준비했다. 하지만 그가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류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는 겨우 시간을 벌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막대기를 소환하도록 강요했고 그는 정을 밀쳐냈다. 순간적으로 티아니는 그녀를 처치하려 했지만 그녀는 사라졌고 그들에게 진짜 적이 이제 막 도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작은 종을 울렸고 노인이 경기장에 나타났다. 리오가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하자 사미레는 다시 종을 울렸고 노인은 괴물 악마 아수라로 변신하며 강력한 포효와 함께 착지했다. 그들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그들을 쳐냈다. 하지만 그들이 착지하자 그는 다시 그들 앞에 착지하며 더러운 숨소리로 포효했다. 그가 힘든 적이 될 것임을 깨달은 진과 티아니는 함께 처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리오는 왜 자신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쓸모없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이 그의 공격을 피하는 동안 티아니는 아수라를 차기했지만 결국 그에게 주먹으로 되치기를 당했다. 진이 그를 베려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검이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티아니는 얼음의 영혼으로 그의 창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그의 공격이 쓸모없었던 것을 보고 찔러 넣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가 뒤로 뛰어가면서 괴물 주위에 얼음을 던져 젠이 그의 몸을 가로막아 베게 했다. 그러나 어조러는 얼음을 부수었고 조각들이 주 제이어버를 거의 찌를 때 티어뇨가 그것들을 파괴했다. 그가 둘을 끝내기 위해 돌진했지만 신비롭게 멈추고 대신 주 제이어버를 끝내기 위해 날아갔다. 하지만 티어뇨는 그녀를 보호하며 그의 심장을 찔렀고 그 충격을 대신 받았다. 그래서 젠이 악마를 베었다. 그러나 주 제이어버는 그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이 슬펐다. 왜 그가 끝까지 이렇게 헌신해야 했는지 궁금해했다. 티어뇨는 그가 헌신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며 그녀를 최면으로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있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얼음의 영혼을 주었고 그의 생명이 몸을 떠났다. 사마야가 영혼 조각을 주장하려는 순간 진은 그녀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는 류를 방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주 자이오바가 화가 나자 그녀는 발사대를 소환하고 그들에게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류가 이미 킹콩 장벽을 소환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영원히 갇혀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는 진에게 도망치라고 소리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를 흘려 피제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수라가 그 순간 나타나서 그를 경기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를 따라가던 진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그의 몸을 찌른 후 뛰어올랐습니다. 검의 정령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려 하자 그는 자신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야는 그의 영혼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그는 아버지의 죽음 장면이 기억 속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의 몸은 약해졌다. 그 순간 그의 아버지는 불꽃에 휩싸인 광채 속에서 나타나 그의 두 검에 숨겨진 진정한 힘이 곧 발휘될 것이며 그 힘으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악마 사냥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힘이 회복되었고 개천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 속에 숨겨진 힘을 깨웠다. 진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해하자 개천은 진정한 힘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진이 같은 힘을 깨우자 사마야는 패배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악마에게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그를 공격하자 진은 그를 즉시 쓰러뜨리고 사마야 뒤에 서서 그녀의 무용지물 머리를 베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그녀는 류를 공격하게 하여 그를 탑으로 밀어내고 거의 땅으로 떨어뜨렸다. 진이 막대를 막아내자 그녀는 류를 계속 공격하도록 강요했고 그는 얼음을 부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끝나지 않았고 류를 계속 움직여서 진을 땅으로 밀어냈다. 그가 너무 약해져서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녀는 류가 그를 죽이도록 시도했지만 그는 막대를 잡고 형제를 제지할 수 있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류는 진에게 그를 고통에서 풀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사마야는 그들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 오지 손가락 감옥을 소환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의 형을 보호하기 위해 진은 류에게 자신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제때 그를 밖으로 던졌다. 그러나 류가 복수를 위해 분노하자 그는 자신의 악마 영혼을 소환하기로 결심하고 힘을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바쳤다. 그동안 사마야는 류를 그녀의 성으로 데려가 그녀의 주인을 위한 트로피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실이 끊어지면서 류의 힘이 폭발했다. 그를 본 사마야는 그가 실제로 강력한 고대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류는 자신이 6개의 최고 군주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녀의 얼굴이 너무 추해서 보기 싫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용서를 구하려고 할 때 류는 그녀의 무가치한 몸을 어블리터레이티드하여 그녀가 사라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곧 기절했다. 그래서 도시가 마침내 평화로워지자 그들은 타누를 묻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주 지오바는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펐다. 팀이 떠날 준비를 마쳤을 때 왕이 주미산으로 가자고 제안하며 그곳에서 더 많은 영혼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인이 산에 어떻게 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을 때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왕은 국경을 넘는 전속문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지만 지나갈 때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쟤는 쉽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포털로 드라이브를 하며 다음 모험을 준비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나의 전설적인 줄거리 마스터 동지들 그리고 감사합니다.